결혼은 비단 부부가 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도 좋은 사람들이어야 결혼 생활이 원활하다고도 하잖아요. 저는 배우자 복이랑 시댁 복이 동시에 있는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저희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네 골목의 한 구석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네 장사이기 때문에 큰 돈벌이는 못했어도 단골 손님도 꽤 있었고 제 미용실은 동네 사랑방이나 다름없는 곳이 되었답니다. 제 남편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동사무소와 미용실이 가까웠던 탓에 미용실 손님으로 남편이 자주 방문했었어요. 사장님 계세요? 원준 씨, 벌써 머리 자르시려고요? 저번 주에 자르셨잖아요. 워낙 머리가 빨리 자라서 그런지 벌써 답답해서요. 그렇게 많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좀만 더 참고 다음 주에 오세요. 매주 머리에 돈 쓰기도 아깝잖아요. 사장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좋기만 한데요. 미용실 단골 손님이었던 남편은 매주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일주일이면 그렇게 머리가 많이 자라지도 않는데 저만 눈치를 못 챘지 다른 손님들은 남편이 매주 머리를 자르러 오는 이유를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미용실에 올 구실을 만드느라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이 싫지만은 않아서 매주 월요일을 기다리기만 했었죠. 그러던 어느 월요일 남편이 죽상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모습에 걱정이 되어 저는 그 이유를 물었어요. 원준 씨, 무슨 일 있어요? 영미 씨, 저 이제 미용실 못 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근을 가게 돼서 이제 여길 떠납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요?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요. 앞으로 영미 씨를 자주 못 본다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영미 씨, 지금처럼 머리 자른다는 구실로 오기 싫습니다. 영미 씨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오면 안 될까요? 잔뜩 울상이 돼서 한다는 말이 같이 떠나자는 말도 아니고 보고 싶을 때마다 오면 안 될까요, 라니. 전 그 모습이 어쩜 그렇게 아이처럼 순수해 보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오케이 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동네 공식 커플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서서히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에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듬직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저희 부모님께도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이렇게 착실하고 알뜰한 영미가 우리 집 식구가 된다니? 이게 경사가 아니면 뭐예요? 그쵸? 다행히 시어머니도 저를 반겨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원준이야말로 저희 집 듬직한 사위이자 아들이 되는 터니 이거 완전 겹경사 아니겠어요? 오고 가는 대화로 분위기는 무르익고 이런저런 덕담이 오갔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좋은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도 원준이가 철이 일찍 들어서 이렇게 듬직한 공무원도 되고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아버지 없다고 모진 말도 많이 들었을 텐데. 워낙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요. 귀한 아들 사위로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녀석이 혼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사부인 이 기쁜 날에 주책 맞게 눈물 흘려서 죄송해요. 영미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께서 감정이 조금 복받쳤지만 의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딱히 별 생각 없으셨습니다. 아무튼 상견례는 결혼 날짜까지 잡고 분위기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암 하나도 걱정이 안 되지 뭐니. 하나뿐인 내 아들 꼭 잘 부탁한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친지와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신혼여행으로 해외를 갔던 저희는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도착했어요. 진지 챙겨 드셨어요? 됐고 우리 아들 바꿔라. 네. 얼른.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 180도 돌변한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결혼식 때 실수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 어머니, 영미랑 저 잘 도착했어요. 아들, 우리 아들 잘 도착했어? 거기 입맛은 잘 맞고?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도착한 거라 아직 밥은 못 먹었는데 여기가 워낙 맛있는 게 많대요. 뭐? 아직도 밥을 안 먹었어? 세아가 좀 바꿔봐라. 어머니, 영미 씨도 지금 정신없어요. 나중에 시차 잘 적응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됐고 얼른 바꾸라니까.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무슨 일? 무슨 일이라고 했니 지금? 원준이 아직 밥도 못 먹었다며? 도착하면 남편 밥부터 챙길 생각을 해야지. 뭐하러 굳이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니? 내가 전화 한 통 없다고 시어미질이라도 할까봐 그러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먼저 연락드렸어요. 됐고 얼른 우리 아들 밥부터 먹여라. 결혼식 때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비행기 탔는데 당연히 밥부터 챙겨 먹어야지. 너는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시어머니의 너무나 달라진 태도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도 그런 어머니가 낯선지 머쓱해하더군요. 이 일을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계속 품에 두려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쳐서 저는 제가 내연녀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살이는 나날이 힘들어졌고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할 때마다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간단하게 오이소박이랑 파김치를 만들려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한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고 당신 아들만 반겨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투명인간이 된 느낌도 익숙해진 터라 말없이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오이는 저기 있고 고춧가루랑 젓갈이랑 다 저기에 뒀으니 너가 알아서 만들어봐라. 어머니는 저를 부엌에 두고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과일이니 간식이니 이것저것 챙겨주며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야 김치를 다 담그고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저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안방에 들어가시더니 이내 새 옷을 하나 꺼내오시더라고요. 아들 이것 좀 봐라. 내가 새 옷을 샀는데 나한테는 너무 크네. 이거 나는 못 입을 것 같은데 새아가한테는 잘 맞겠지? 하지만 그 옷은 누가 봐도 제가 입을 수 없는 사이즈였고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딱 맞을 사이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체격은 왜소하고 아담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운동부 활동을 했어서 체격이 꽤 큰 편이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의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였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비위를 맞춰주려 했습니다. 어휴, 어머니, 그 옷은 제 목에도 안 들어가겠어요. 어머니께서 워낙 날씬하시니까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 하긴 내가 또 요즘 살이 빠지긴 했어. 그럼 입어볼까? 한번 입어보세요. 옷도 어머니랑 딱 어울리는 색깔이네요. 너무 고우세요. 너는 미용실 한다는 애가 덩치가 그렇게 커서 되겠니? 원준이가 어렸을 땐 날씬한 애들만 만나더니 결혼할 때 되니까 웬일로 덩치 큰 애를 만난다 했어? 애는 잘 낳겠다 얘. 아들 어때? 옷이 클 줄 알았는데 입어보니 딱 잘 맞는다. 엄마 좀 괜찮아 보이니? 그렇게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태클이 시작되었고 이 구도는 왠지 모르게 남녀 이성 간의 삼각관계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저는 당연히 불청객이 된 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차라리 대놓고 호통치는 게 나았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몸매와 체중 비교로 저를 계속 깎아내렸습니다. 얘 아가, 내가 너 주려고 옷을 샀는데 이게 너한테 맞을지 모르겠다. 어머니, 저한테는 많이 작아 보여요. 어머니가 입으시는 게 훨씬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한번 입어봐. 너는 시어머니가 너 생각해서 사다 준 옷도 안 입어보고 버리려고 그러니? 그게 아니라요. 입어보라니까? 누가 봐도 작은 옷을 계속해서 입어보라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무척이나 난감했습니다. 안 봐도 뻔할 정도로 그 옷을 입으면 제 꼴이 너무나 우스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한테는 잘 맞는 사이즈일지 몰라도 제가 입으면 아동복을 가져다 입었나 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에라이 됐다. 원, 시어머니가 며느리 새 옷 입혀주고 싶어서 샀다는데 속도 모르고. 에휴 내 팔자야. 아들 이거 엄마가 입어볼까? 아주 잘 맞네. 엄마 어때? 예쁘지? 며느라가는 결혼했다고 푹 퍼지지 말고 몸매 관리 좀 해라. 푹 퍼지면 아무리 착한 남편이라도 와이프한테 정 떨어지기 마련이야. 너 요새 피부도 푸석푸석해 보인다? 미용실 한다는 애가 으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관리 좀 하렴.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 하셨고 저는 하루하루 지쳐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누가 봐도 나한테 턱없이 작은 옷을 입으라고 하시질 않나. 어머니가 나보다 훨씬 체구도 작으신데 왜 어머니가 입는 사이즈로 옷을 사와서 자꾸 나를 입으라고 하시는 거냐고. 나도 어머니가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원래 안 이런 분이신데 말이야. 나를 당신 아들 뺏어갔다고 느끼시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외동아들 키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 우리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 허전함도 크실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볼게. 예, 아가, 내가 옷을 사려고 옷가게를 갔는데 내 사이즈로 옷을 달라니까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나보고 어르신 중에서 이렇게 몸매 관리를 잘한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비결을 묻는 거야.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그치?
아무튼 그럼 이제 제일 큰 사이즈 달라고 하면서 우리 며느라가가 입을 거라고 하니까 세상에 푸대자루만한 걸 주더라. 그래서 무슨 사람이 그런 사이즈를 입냐면서 내가 너 대신해서 화내고 왔다. 기가 차는 것은 제가 밖에서 옷 사입는 게 힘들 정도로 큰 체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옷을 못 사는 경우는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는 뚱뚱하고 제일 큰 사이즈를 입는 것처럼 대하셨어요. 어머니, 제 옷은 안 사주셔도 돼요. 저는 옷도 많이 사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미용실에서는 앞치마를 입고 일하니까 옷에 신경을 쓰는 편도 아니에요. 어휴, 그렇게 앞치마만 입고 있으니까 살이 찌는지 빠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게 되는 거야. 아무튼 너 사이즈는 없다고 해서 이 옷이라도 사왔다. 아들, 제가 이 옷을 입을 수나 있어 보이니? 역시나 그 옷도 저한테는 한없이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언행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끊임없이 몸매 비교를 했듯 저는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주세요. 어디 한번 입어보죠 뭐. 저는 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사온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아동복을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막상 제가 그 옷을 입고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태도에 질릴 대로 질렸는지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영미한테 작은 옷을 사다 줘놓고 입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왜? 이쁘기만 하구만. 어머니 감사드려요. 옷 되게 예쁘네요. 아니, 이걸 진짜로 입을 줄은. 얘 망측하다, 얼른 벗어라. 어머니께서 사주신 옷인데 이걸 어떻게 벗어요? 저는 마음에 드는걸요? 어머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해도 이젠 걱정이 될 정도예요. 혹시 치매 증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말을 해도 무슨 치매라는 말을. 영미야, 장모님 정신과 의사시잖아. 한번 여쭤보자. 나 아무래도 너무 걱정돼. 아들, 엄마가 무슨 치매라는 거니?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지 바로 저희 엄마께 연락을 드리더니 치매 검사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더니 모든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사부인 사위가 아무래도 많이 걱정을 하나 봐요. 말만 들어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힘드네요. 검사를 해야 정확한 소견이 나올 것 같은데 내원해 보시겠어요? 어휴, 무슨 소리를. 제가 다 노망나서 우리 새아가한테 좀 때를 썼네요. 별일 없습니다. 전화 끊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몸매 비교는 나름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아가, 내가 아무래도 노망이 났었나 보다. 괜히 맞지도 않을 옷을 너한테 가져다 주고 내가 죽어야지. 미안하다, 아가야. 시어머니는 이게 꽤나 부끄러우셨는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고 이후로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은 시댁에 갔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오지 말라 하셨어요. 저는 다시 미용실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는 시어머니께서 미용실에 매일 들리시면서 텀블러에 주스를 담아 오셨어요. 일하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텐데 주스나마 먹으라고 챙겨주셨던 겁니다. 미용실에 손님이 적지 않았던 터라 안 그래도 끼니를 제 시간에 챙겨 먹기 힘들었는데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끼니를 주스로 때우는 일이 많아졌죠. 이상하다. 요즘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부은 느낌이지? 여보,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전에는 잘 맞았던 옷들이 요즘 들어 작아진 기분이야. 그러게, 얼굴도 통통해지고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찌진 않았을 테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부은 거 아니야? 일로 와, 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 아니야, 아무래도 이상해. 이렇게까지 부은 적이 없는데 말이야. 하루하루 날이 다르게 부어가는 모습을 보며 의아함을 느낄 무렵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같이 외식을 한 후 시댁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려 부엌에 가서 과일을 손질하려는데 시어머니가 한사코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얘야, 거실에 앉아서 쉬고 있어라. 내가 과일 깎아서 가져가마. 제가 과일 깎을게요. 이리 주세요. 아니, 글쎄 오지 말라니까. 그러지 말고 영미가 과일 깎게 두세요. 아니, 오지 말라고.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언성에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벙쪘습니다. 이내 시어머니도 멋쩍으셨는지 헛기침을 하며 당신이 깎아오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오셨는데 과일 접시와 주스 2컵을 같이 가져오셨습니다. 너는 나랑 같이 주스 마시고 아들은 포크로 과일 집어서 먹자꾸나. 저는 배도 많이 불러있겠다. 주스는 후루룩 마시면 되니까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많이 부르시다면서 주스도 거의 다 남기셨지만 그러려니 했었죠. 그리고 다 먹은 컵과 접시를 설거지하려고 챙겨서 부엌에 가려 하는데 역시 시어머니께서 한사코 말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참, 누가 보면 내가 너 시댁살이라도 시키는 줄 알겠다. 그냥 두라니까. 아니에요. 집에 도착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는데 설거지만 제가 할게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저는 괜히 설거지를 안 했다가 나중에 다른 소리를 들을까봐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지, 왜 시어머니만 주스 한 컵을 거의 다 남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백질 파우더 1kg짜리 큰 통이 있었고 그 옆에는 자잘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 내용이 아직도 기가 막히네요. 종이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과일 주스에다가 설탕이랑 단백질 파우더를 같이 넣어서 만들면 살이 무럭무럭 찐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그간 제가 왜 먹은 것도 없이 살이 찌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써 있는 게 다 뭐예요? 뭐 말이냐? 여태 저한테 주셨던 주스에다 단백질 파우더 넣으셨던 거예요? 내가? 누가 그러디? 그럼 이 단백질 파우더 통이랑 메모는 도대체 뭐예요? 내가 하도 살이 안 쪄서 먹으려고 산 건데 너는 왜 오해를 하고 그러니? 그런데 아까 어머니는 주스 한 입도 안 드셨잖아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 걸 억지로 먹어야겠니? 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니? 소란이 나자 남편이 헐레벌떡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저는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실망한 눈빛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미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게도 보기 싫으세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저요. 영미한테 이야기 다 듣고도 어머니를 더 두둔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 아니다. 엄마는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걸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오히려 영미한테 화를 냈다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어머니가 선을 넘어도 지나치게 넘은 것 같아요. 혹시 영미를 며느리로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설마 영미한테 저를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너는 아들이 돼서 애미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니? 애비 없어도 어떻게든 남들 부럽지 않게 키울 거라고 애미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너가 그러고도 아들이라 할 수 있어? 누가 며느리 싫대? 너희 도대체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이유가 뭐니?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가 넘은 시어머니의 행동과 그 행동에 질려버린 남편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곤 식탁 위에 놓여있던 단백질 파우더의 뚜껑을 열더니 모두 싱크대에 부어버리더군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살찌우겠다고 산 거라고 했잖아. 어느 누구보다 살찌기 싫어하는 게 어머니라는 거 제가 더 잘 알아요. 이거 그냥 다 영미 살찌우려고 사셨던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막상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시어머니 옆에 앉아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잡으며 부둥켜 껴안으셨습니다.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아들이 막상 결혼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더구나. 결혼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결혼하는 게 최고 효도라고 생각만 했었지. 막상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나가니까 이 집구석에서 혼자 매일같이 망보석 마냥 덩그러니 있는 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 괜히 며느리한테 아들 뺏긴 기분이 들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너가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더구나. 며느라가 내가 아무래도 정말 노망이 난 게 분명한가 보다.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당장 저도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아이까지 홀로 키우려면 얼마나 강인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에 저도 시어머니의 두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외로워하실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시댁이랑 저희 미용실이랑 멀지도 않으니까 매일 오셔서 저랑 같이 점심도 먹고 수다도 떨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다 떨려고 많이 오는 곳이라 저 말고도 같이 말동무할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눈물 젖은 화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처음에는 미용실 오시는 걸 머뭇거리셨지만 점차 자주 오셔서 시어머니께서 싸준 도시락을 같이 먹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엔 미용실에 매일 오시는 게 미안하셨던 모양인지 미용실 청소까지 직접 해주시고 시어머니 또래의 단골 손님들에게는 헤어스타일 조언도 해주시면서 미용실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셨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은 물론 혹시라도 또 다른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작은 미니 텃밭 하나를 구해드렸고 시어머니는 요즘 텃밭을 가꾸고 꽃 키우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답니다. 세아가 오히려 너가 나한테 큰 짐을 덜어준 것 같구나. 상추가 이렇게 이쁘고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앙증맞은 건지 요즘에서야 깨닫고 있지 뭐니. 이게 다 네 덕이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야. 생판 모르고 지내던 남남이 가족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2년이면 그 어려운 일도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믿고 서운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를 복덩이라고 불러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남편이랑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